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네, 최근 코스닥에 상장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투자 매력이 있을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 또 최근 아주 뜨거웠던 주가 움직임과 그 배경,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좀 연결해서 청취자 당신께 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한라캐스트 분석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재무적으로는 과연 탄탄한지 아니면 좀 불안한 면이 있는지 네. 또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강점, 약점은 뭔지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지 그 이유까지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목표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청취자 당신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라캐스트를 보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한라캐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짚어볼까요? 네, 1996년에 한라다이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05년에 지금의 한라캐스트로 이름을 바꿨고 코스닥 상장은 비교적 최근이군요. 2025년 8월 20일. 네,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력 사업은 보니까 알루미늄,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 이걸 이용한 다이캐스팅 정밀 부품 제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 마그네슘이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품들을 좀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아요. 엔진, 미션, 셰시 같은 이런 전통적인 부품도 있고 또 요즘 중요해진 자율주행 관련 부품도 만들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가전제품, 모바일 기기, 심지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가볍고 열 잘 빼주는 그런 부품들도 생산한다고 하네요. 네, 경량화랑 방열이 핵심이죠. 고객사들을 보니까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다들 큰 기업들이네요. 네, 주요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죠. 본사는 인천에 있고 오종도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라캐스트의 사업 변천 과정입니다. 아, 변천 과정이요? 네, 처음에는 휴대폰 부품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부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좀 과감하게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차 무게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비나 주행거리 때문에. 네, 바로 그 경량화 트렌드에 맞춰서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이 마그네슘 소재 다이캐스팅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그네슘 기술력이 현재 한라캐스트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마그네슘 기술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금형 설계부터 시작해서 소재 녹이고 붙는 용해 주조, 또 후가공, 마지막 품질 검사까지 이 다이캐스팅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회사 안에서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요? 네, 이걸 공정 내재화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 변수에 좀 덜 휘둘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휴대폰 부품에서 시작해서 미래차 핵심 소재 기술까지 사업 영역을 정말 꾸준히 넓혀왔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앞으로 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 성장 동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네, 미래차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네, 휴머노이드요. 또 배터리 부품,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전기를 변환하는 부품, 이런 첨단 신사업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신사업 투자가 활발하죠.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글로벌 AI 자동차사나 테슬라 등 이렇게 언급된 해외 기업들이요. 네, 이 회사들이랑 직접 거래를 틀고 카메라 모듈이나 고정밀 모듈 같은 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조금 더 파고들면 역시 그 마그네슘 소재를 다루는 기술력이 핵심이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한 30% 정도 더 가볍거든요. 그러면서도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차량 연비 개선이나 주행 성능 높이는데 꼭 필요한 소재죠. 아, 가볍고 튼튼하다. 그렇죠. 한라캐스트는 이 마그네슘으로 제품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드는 박육화 기술. 이게 부품 무게를 정말 극한까지 줄여주거든요. 박육화 기술이요? 네.
그리고 제품 내부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포나 결함을 최소화하는 고진공 기술. 이건 부품 강도랑 신뢰성을 높여주고요. 이런 차별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하는 요소인 거죠. 확실히 기술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성과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의 1차 협력사로 공식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전기 변환 및 자율주행 관련 부품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1,000억 원 규모요? 네, 이게 그냥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실제 생산하고 매출로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과거 5년간 보니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가 넘었고요. 앞으로 5년간 이미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는 점도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와, 1조 원 수주 잔고라니. 이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업 분석에서 성장성만큼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바로 재무 건전성.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제 좀 차가운 시선으로 재무 상태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일단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일단 숫자는 그래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 768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13.5% 늘었네요. 네, 특히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 성장을 이끌어서 상반기 전체 매출의 66% 이상을 차지했고요. 네, 그쪽 비중이 크죠. 올해 전체로는 매출 1,786억 원, 전년 대비 37.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군요. 네,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 추세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 구조의 속살을 좀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들이 좀 보여요.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죠.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97.63%로 나오는데 보통 이게 100%는 넘어야 좀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100%가 안 되는군요. 네. 업종 평균이 한 124%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에요.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게 유동 자산인데 약 916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 현금성 자산은 81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유동 부채는 964억 원이나 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군요. 두 번째는 부채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네, 한 자료에서는 부채 비율을 148.2%로 제시하면서 업종 평균 97.69%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48%도 낮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석 자료에서는 이게 무려 476.35%에 달한다고 나와요. 심지어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네, 476%요. 완전 자본 잠식 가능성까지 수치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뭐 분석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부채를 인식하는 범위가 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분석에서 최근에 대규모 설비 투자나 미래의 잠재적 비용 같은 걸 좀 더 보수적으로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분석을 따르든 간에 한라캐스트의 부채 수준이 업계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청취자 당신께서 각 자료의 분석 방법론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수준이 높고 유동성도 빠듯하다. 좀 걱정되네요. 세 번째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적자를 기록했던 이력이 좀 있어요. 과거 적자 기록이 있군요. 네, 특히 자기자본 수익률, ROE라고 하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본 잠식 가능성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해석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면 ROE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분모인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거나 너무 작으면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종합해보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수주도 늘리고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외부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단기 유동성에 좀 부담이 생긴 상황. 네. 즉, 높은 성장 잠재력이라는 아주 달콤한 과실과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좀 날카로운 가시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포텐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포텐셜.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재무적 과제가 상당히 묵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통해서 시장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죠. 네, 8월 20일에 상장하고 나서는 비교적 좀 조용하다가 9월 15일에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날 아주 뜨거웠죠. 당일 주가가 29.94%나 급등하면서 상한가 6,64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날 시장을 아주 뒤흔든 가장 큰 뉴스는 정부 발표였습니다. 정부 발표요? 네, 바로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고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 규제 완화 소식? 그렇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라캐스트가 만드는 그 가볍고 정밀한 부품들 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센서나 로봇 관절 같은 데 쓰이는 부품들, 이런 것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그냥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아하. 실제로 여러 매체들의 관련 기사들도 다 이 규제 완화 소식을 상한가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했고요. 네.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가담하고 특정 테마를 따라서 자금이 막 몰리는 소위 테마주 순환매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고 분석됩니다. 기관 매수랑 테마주 순환매까지 복합적이었군요.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좀 보면요. 주봉 차트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으로 좀 방향을 푸는 신호가 포착됐고요.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강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은 신호가 나왔군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나 터졌는데 이건 단기적인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증거지만 동시에 너무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 과매수 가능성도 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는 좀 유의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작용했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한라캐스트는 주로 어떤 테마, 어떤 이야기들과 함께 묶여서 평가받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한라캐스트를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테마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자율주행차, 그리고 미래차 경량 소재 테마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배터리, 특히 ESS 부품 관련주로도 분류되고요. 아, 로봇이랑 배터리까지요. 네. 또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 소식이나 정부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갓 대비한 신규 상장주라는 점 자체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료가 있네요. 네. 외무 변수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국내 부품사의 기회가 불 수도 있다는 점, 반대로 상장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 출해 같은 수급 이슈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보호 예수 물량,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그러니까 자료 분석 시점 기준인데요. 이때 주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 지표들을 보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약 14.3배로 업종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PER은 그 정도면 근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2.6배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1.3%로 낮게 나타나네요. 네, PBR은 좀 높고 ROE는 낮죠? 그런데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다른 자료에서는요, PER 15.18배, PBR 23.26배, ROE 153.39%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PBR 23배, ROE 153%요. 네, 특히 예상 PER과 ROE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은데요.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그 재무 상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예상치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숫자는
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평가 매력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PBR 부담하고 ROE 변동성 또 신뢰도 문제를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주주 구성을 보면 오종두 대표이사가 약 33.7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지분은 상장 후 2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있네요. 팔 수 없다는 거죠. 네, 최대 주주 지분 안정성은 확보된 셈이죠.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상장 이후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공모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 이게 전체 주식의 약 33% 정도 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의무 보유 확약을 했어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꽤 있었죠. 그래서 상장 초기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올 부담은 어느 정도 줄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라캐스트 투자를 고려하는 청취자 당신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재무 불안정성입니다. 네, 역시 그 문제군요. 네, 높은 부채 비율, 빠듯한 유동성, 과거 실적의 변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 잠식 가능성까지 제기된 점. 이게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두 번째는 보호예수 해지에 따른 수급 부담입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최대 주주의 2년 시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주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상장 첫날 일부 재무적 투자자, FI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보호예수 해제 일정을 미리 좀 파악하고 시장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정 체크가 필수겠네요. 세 번째는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입니다. IPO 당시에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 예를 들면 한라캐스트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서진시스템 같은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적절한 비교 대상이었는지, 공모가 산정 과정 자체에 좀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있습니다. 아, 공모가 논란이 있었군요. 네, 현재 주가 기준 PBR이 낮지 않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한라캐스트의 핵심 기술인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은 기술 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고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루미늄 쪽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및 외부 환경 변화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한번 차질이 생기는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도 한라캐스트의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군요.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정말 탈탈 털어서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의 속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미래차,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고 질주할 준비를 하는 그런 유망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재무라는 좀 무거운 짐을 치고 있고 또 시장의 변덕이라는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결국 이 기업을 바라보는 핵심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상당한 내재 리스크 사이에서 청취자 당신께서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는 분명 강력한 호재였지만 이게 단기적인 테마성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재무구조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가올 보호예수 해제 시점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주목해야겠군요. 참고로 한 분석 자료에서는 2에서 3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 구체적인 전략까지요. 네, 9월 15일 종가 6,640원이었죠. 그것보다는 낮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를 매수 고려 구간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8,000원에서 만원, 손절가는 4,500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물론 이건 수많은 분석 중에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요. 절대적인 투자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와 분석은 청취자 당진의 투자 결정을 위한 재료일 뿐이죠. 최종 판단은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위험 요인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너머에 청취자께서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들을 보면 한라캐스트가 단순히 개별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부품을 하나로 조립한 모듈 형태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부품이 아니라 모듈 단위로요? 네, 이처럼 사업 모델을 부품에서 모듈로 진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 또 기술적인 복잡성 증가는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이 모듈화 전략의 실제 진행 과정과 그 파급 효과를 꾸준히 추적해 보시는 것은 한라캐스트의 미래를 가늠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렌즈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부품에서 모듈로의 전환, 이것이 가져올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